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오늘 좀 늦네요. 근데 조금 오실 때까지 내 홈페이지에서 해놓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정신분석의 4과정.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가, 그 큰 원리를 모르고 자꾸 부분적인 것에만 매달리면 왜 하는지를 몰라요, 공부를. 그래서 대개 이제 정신분석 공부한 사람들은 우선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정신분석만 시간이 걸리나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집 고치고 수리하고 집 짓는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정말 간단한 걸 같은 거, 예를 들면 시멘트 일 있잖아요. 그 공사하는 것도 최하 10년이 가야 전문가가 된답니다. 여러분 시멘트 벽 바르잖아요. 이게 10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금방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바르면 허물어져 버리고, 쑥 걸리면 허물어져 버리고. 이게요, 마당에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나요? 이제 시골에서 수도가 가에 시멘트를 쭉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세우기도, 그러니까 높은 것도 아니고, 별로 높지도 않는 이거 하나 세우기도 줄이 다 반드시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올려야 되고, 세워야 되고, 또 시멘이 또 허물어지고. 그래서 내가 공사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전문가가 되려면 좀 얼마나 걸리냐? 최하 10년이 가야 사람들이 부를 정도 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한 5년쯤 가면은 감을 좀 잡는다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 감을 잡고, 한 10년쯤 돼야 내가 이 계통에서 한번 일해 볼만 하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잘하면 돈도 벌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 10년쯤 돼야 걸리는 것 같고, 학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어떤 거기에서 푹 빠져지고, 몸에 익숙해지려면 이게 내 거구나, 그리고 내 몸의 일부구나라는 생각이 들려면 10년은 최소한 가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10년 가고 아무 노력 없이 10년 가봐도 소용도 없겠지만, 적어도 그 계통에서 노력을 하고 예를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10년은 가야 된다. 그래서 왜 내가 맨 먼저 했던 게, 융과 비혼의 관점에서 본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내가 보는 거죠. 절대 일방적이 될 수 없고, 함께 걸어가야 할 운명적인 만남인 거예요. 굉장히 운명적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나 내 인생에서나 참 중요한 아마 획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잖아요. 진짜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인생에 큰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만남이니까 나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봐요. 굉장히 운명적이다. 운명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오랜 동안 고대해 왔던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할 공동의 길인 거지, 일방적으로 주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선 치료자와 환자는 서로 어떤 상태에서 만나냐, 서로 내가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자기 자신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내담자도 아직 자기 자신이 안 돼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두 사람이 이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나 자신이 되지 못한 존재로 만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정신분석과 일반 상담, 특히 인지행동주의 상담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인지행동주의 상담은 방법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대화하는 법이라든가, 그렇죠?
사람으로서 관계하는 법이라든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정신분석은 방법을 안 가르쳐 줘요, 잘.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죠. 방법보다는 원리를 얘기하죠. 늘 원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아직 내가 안 됐고 상대방도 내가 안 된 두 사람의 만남이다, 상담은. 이것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되려면, 내가 안 됐으니까 내가 되려면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물으면 답답해진다는 거죠. 내가 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는데 한 10년 걸린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그럼 내가 나 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때가 돼야 몸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력한다고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담도 대개는 정신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가족치료라든가. 그렇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일반 그 상담 기법이 정신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체로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큰 원리를 얘기해 주고 일반 상담법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분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코칭도 필요하고, 그렇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야기 치료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면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미술 치료, 어떤 사람들한테는 노래 치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동원될 수 있습니다만은 방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방법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방법이 도출돼서 어떤 그 방법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 내담자를 도와주고 굉장히 그 적기에 필요한 어떤 그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든지 방법을 앞세우면 이제 큰 원리 면에서는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그 정신분석은 그 배를 몰고 태평양을 항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이 정신의 세계는 태평양처럼 넓다는 거죠. 근데 그 원리가 없이 방법론만 노를 어떻게 저을 거며, 시동을 어떻게 걸 거며, 그렇죠. 나침판을 어떻게 볼 거며 하는 이 방법론만 알고 큰 원리, 목표잖아요. 내가 한국을 출발해서 알래스카를 가겠다는 그 목표 설정이 되지 않으면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목표는 뭐냐면은 일반 상담에서는 치료라든가 문제 해결의 목표지만 정신분석은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동참하는 게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O가 되는 게 목표란 비혼의 얘기로 말하면 정신분석의 목표는 O가 되는 거예요. To become O.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럼 O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 진실의 일부가 내가 되는 거고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목표가 없는 것, 어찌 보면. 그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목표예요. 진실이 된다는 건 내가 나 된다는 거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내담자도 내담자 되게 도와주는 거죠. 내담자를 나처럼 만들면 안 되겠죠. 내담자가 자기식으로 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나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어떤 교수님을 존경하고 누구를 따르고 그 존경 대상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아주 불행이고 비극이죠. 그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나는 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되는 중요한 만남이고 내담자는 나에게 내가 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고마운 분이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보지 않는 부분을 꼭 보게 하거든요. 내담자는. 반드시 보게 합니다. 그 내담자를 보면 이해 안 가고 모르는 부분은 곧 나에 대해서 이해 안 가고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아, 저 내담자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 내담자랑 얘기하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내담자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담자한테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똑같이 나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영역은 나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내담자 네 거지 내 것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분리가 계속 생겨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담자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담자 문제로 끝까지 다루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내가 나 된다는 거다.
서로가 되는 과정이 상담이고 분석이고 치료다. 그러면 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면 될 텐데, 반성하고 될 텐데, 왜 그러면은 내담자가 필요한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보잖아요. 그래서 내담자는 우리의 거울이란 말을 내가 했잖아요. 내담자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내담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내담자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인 거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내담자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풀어가기 시작하면 내담자는 저절로 풀려간다는 거죠.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면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지 않나요? 요즘 내가 이제 주역을 내가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다들 벌벌 떠는데, 주역은 내가 이제 어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거나 이럴 때 주역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1년 가도 한번 쓸뚱말뚱해요. 상담하는 중에서도 내가 이거 상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담자가 이것을 결정하도록 도와줄까요? 하지 말도록 도와줄까요? 이런 식으로 주역을 물은다면 주역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내가 이제 주역을 가끔 보면서 또 내가 꿈을 꾸면서 내가 스스로 내 꿈을 들여다보면서 또 주역을 보면 굉장히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뭘 풀어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보다는 결국은 내가 나를 보는 거울이면 족한 거죠. 참 좋은 거울이에요, 주역은.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에요. 좋은 거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을 보려든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역을 하려고 하면은 곧 주역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할 겁니다. 전혀 소용이 없는 아마 그런 미신 쪼가리가 될 겁니다, 주역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주역을 묻는다면 그건 아주 미신이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 즉 나를 향한 거죠. 주역의 질문이 나를 향할 때, 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강의를 할 때, 그렇죠? 내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추어보는 거울로 주역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주역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드시 도움이 와요.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그런 돕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역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그리고 내담자는 나를 위한 가장 소중한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러니까 물론 돈도 갖다 줘서 참 고맙죠. 돈도 갖다 줘서 고맙죠.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 참 피눈물 나는 돈이죠. 이게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강의하고 돈 버는 게 나을지 그 분석에서 나온 돈은 피값이죠, 사실. 그래서 융합파에서는 이 분석료를 희생제물이라고 그래요. 희생제물, sacrifice. 피값이다. 내담자나 상담자나. 그래서 환자는 치료자의 거울이고 치료자는 환자의 또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자의 거울도 되고 또 치료자가 또 환자의 거울이 서로 거울이 돼서 서로의 모습을 보는 과정이 상담이고 치료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적인 이런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쟤를 어떻게 인도해가지고 뭘 끌어줘야 되겠다. 빨리 저 구렁텅이에서 빼내줘야겠다. 아니라 걔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오면 그건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일로 보면 안 돼. 그걸 내 일로 봐서 저렇게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응? 그래서 이제 서로가 거울이 되어서 함께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과정이 치료의 원리다.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이 필요한데 환자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 거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상담자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운명적이다. 운명적으로 나한테 오는 하나의 선물인 겁니다. 내담자는 정말 귀한 선물인 거죠. 나를 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면은 상담에서 맨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과정은 살아남기라고 그랬죠. 서바이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남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정신분석에서조차 그 프로이드라든가 융이라든가 어찌 보면 물론 프로이드는 그 역동의 개념으로 이제 그 살아남기 개념을 물론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그 살아남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필연성이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모든 상담의 90%는 살아남기에서 시작해서 살아남기로 끝나버립니다. 살아남기 그러면은 내담자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어. 누구나 인간은. 상담자도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있어요. 그 두 전략이 만나는 겁니다. 상담에서는. 그 상담자의 살아남기 전략이 내담자한테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담자의 살아남기 전략을 도와주는 거죠. 그 도와준다는 게 그걸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담자의 살아남기 전략은 다 옳은 건데 그것이 때로는 적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응에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 살아남기 전략이. 그러니까 적응에 도움이 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성장의 단계로 가도록 그 살아남기가 성장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성장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단계에서는. 오직 살아남는 데만 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논문이나 책자로 이제 쓰려고 하는데 큰 원리를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전이라든가 투사적 동일시는 왜 생기죠? 왜 생깁니까? 무의식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신분석에서는. 자, 왜 이 아이가 엄마를 움직여서 자기 뜻대로 엄마를 움직여야만 했을까요? 왜? 살아남으려고. 자, 이제 굉장히 그 전이와 투사적 동일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전이라는 이런 거다. 아, 내담자가 치료자한테 보내는 대상의 이미지다. 이렇게 백날 설명해봐도 소용없는 거죠. 왜 전이가 발생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대상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 사람, 치료자는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치료자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고,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사랑과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치료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되죠. 자기한테 응답해주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한 번도 정말 절절한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 치료자를 애인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못한 연애를. 그리고 한 번도 엄마 사랑을 진하게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치료자를 엄마로 만들어버려야 되잖아요. 응? 평생 가져야 할 엄마 사랑을 대리만족 가지고도 안 되죠. 정말 엄마로 어떤 그런 만족감을 얻으려면은 이 사람한테 그 엄마 이미지를 전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강제로 엄마 이미지를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그 힘이 워낙 강해서 치료자는 엄마 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반치료적이에요. 부모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부모 역할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근데 마치 내가 치료자니까 부모 역할을 해줘야지. 하루도 못 가요. 그 갈 것 같아요? 하루도 못 가. 다 나자빠져. 처음에는 막 부모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며칠 가봐. 몇 번 가봐. 성질만 나고 되겠어요? 부모 역할 못합니다. 하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얼떨결에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미치게 하느냐? 내담자가 미치도록 만들어요. 부모 역할 안 하면 안 되게끔 막 울게 만들고 짜게 만들고 막
막 복받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다 그 내담자가 요술을 부린 거야. 그 마술을 부린 거죠. 그 마술에 걸려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야지. 나를 꼬셔. 난 부모가 안 될 거야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저기 정신부수는 그랬잖아요. 전의를 허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정신이 헷갈리니까. 무섭거든. 왜 전의를 허용해버리면은 레버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비혼이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는데 무슨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상담이 되겠습니까? 인지행동주의에서는 제정신이라야 상담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뭐 정신분석에서는 뭐라 해요? 제정신이면 상담 못한다는 거죠. 제정신인 것은 네가 아는 범위에 내에서만 상담하고 모르는 부분을 터치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보니까는 이제 도대체 뭐가 살아남는 거냐. 치료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서적인 요소들. 그렇죠? 막 분노, 시기, 질투, 탐욕이 나타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왜 질투합니까?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질투하잖아요. 죄를 제거해버려야 내가 하나라도 떠먹잖아요. 그렇죠? 왜 시기합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놈이 있으면 지가 폼나지 않잖아. 지껏 뺏기거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죠. 왜 탐욕을 합니까? 응? 더 많이 가져야 더 살찔 것 같거든. 그리고 더 오래 버티고 더 살 것 같거든. 응? 그러니까 아기는 그렇잖아. 배 터져라고 죽어도 옆에 안 주잖아. 그리고 막 토해가면서도 지만 먹잖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엄마 젖은 자기가 막 토해가면서 엄마 젖 먹어도 딴 애가 엄마 젖 먹으려면 절대 못 먹게 하죠. 비혼이 말하는 베타 스크린은 뭐죠? 살아남기에 어쩐 아주 정말 극명한 증거예요. 인간이. 무의식 중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전이도 안 되지. 투사적 동일시도 안 되지. 전혀 감정 교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알려야 살아남잖아요. 내가 위기에 있고 나는 불안과 공포에 있고 곧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 베타 스크린이 작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비혼이 말하려고 하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살아남기라는 거죠. 인간의 살아남기. 이 살아남는 전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 제일 일단은 게있으면 치료자가, 상담자가. 응? 저 사람이 살아남기 전략으로 의식적으로는 뭘 쓰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며 그렇죠. 그 살아남기 전략이 꿈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 살아남기 전략이 대인관계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그 살아남기 전략이 어떤 정서로 표출되며 응? 그 살아남기 전략이 어떤 관계 양상을 형성시키고 구조화시키는가 그리고 그 살아남기 전략이 어떤 상징화된 표현으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상대방의 살아남기 전략은 늘 그 치료자를 괴롭혀요. 부딪히니까. 저건 내 방식이 아닌데? 나는 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왜 저래? 짜증나죠.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살아남기 전략은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살아남기 전략하고 대체로 안 맞습니다.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 맞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는 베타 요소로 다가온다는 거죠. 치료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안 좋은 거야. 이건 비도덕적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거하고 절단하고 잘라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내담자의 살아남기 전략을 살펴보고 그 살아남기 전략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치료자에게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살아남기 전략. 그러면은 내담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데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가 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내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말을 썼죠. 살아남기는 인간이 되려는 욕구다. 인간이면서 내가 되려는 욕구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원형적 욕망이다 그랬죠.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좀 내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해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왜 신학을 했습니까? 목사님이 되려고 그랬습니까? 죄송하지만 전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신학을 했어요? 아,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서 그렇습니까? 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인간이 되고 싶었고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존재하게 됐으며 도대체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결국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있느냐. 아, 생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생명이 있고 나서야 구원도 있죠. 생명이 있고 나서야 무슨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겠죠. 살아남지 않아고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건데 내가 살아있고 숨 쉬는 거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그것 가지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살아있고 숨 쉬고 정말 이 맑은 공기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생명에 대한 감사함, 그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응?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지 알고 다른 것만 쳐다보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소중한 감사함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한 것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래요. 어떻게 해야 생명이 생명되는가?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간되는가? 왜 인간은 저렇게 아파해야 하며 왜 인간은 저렇게 고통받아야 되며 왜 인간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나한테 풀려야 내담자도 풀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풀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담자가 풀리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담자의 공포가 완화되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죠. 결국은 내가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은 생존 욕구죠. 살아남아야 인간이 되고 인간이 돼야 내가 될 수 있고 살아남아야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어야 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인간은 일단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그건 동물의 생명력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고차원적으로 살아남을 필요 없어요. 동물처럼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개새끼처럼 소나 돼지, 말처럼 살아남아야 돼. 왜?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 미물인 모기가 살아남는 것이나 인간이 살아남는 것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에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의 1단계에서는 뭐냐면 거기에 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어떤 전제가 개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일이 급하다는 거죠. 응? 근데 이제 무엇이 살려내는 건가?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는 대체로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기를 원해야 되는데 죽으려고만 해. 우리는 우리 무덤을 스스로 파죠. 여기서부터 걸려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고 상담자를 찾아왔는데 모든 게 살아남는 것하고는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돌아버리죠. 저렇게 하면 죽는데 저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에 나름대로 형성한 살아남기 전략인데 이제는 안 먹힌 것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또 그렇게 역행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하고 살아남기 하고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늘 불안한 사람은 불안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맨날 불안해야 살아남는 건 아니거든요. 헷갈리죠? 다시 말하면 신경증 환자들은 신경증에 시달려야 내가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를 빨리 고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존재감을 없애면 되겠어요?
본인이 살아있는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시기 질투와 탐욕에 찌들려 있어. 아, 그거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고 찔벅거리고 이제 깔짝거리고 이러는 거죠.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환자들이나 내담자는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살아남지 원하지 않을까요? 상담자가 살아남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자가 살아남으려고 해봐 내담자는 살아남지. 상담자가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담자가 살아남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또 이제 왜 이제 내담자는 살아나는 방법을 모르거나 또 이전의 생존 전략이 더 이상 현실 속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꼭 죽음의 길이죠, 인간은. 요즘 계속 그 텔레비전에서 그 자연인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내가 많이 보는데 그 자연인은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산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그 산속에서 그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살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끊임없이 일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자연인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돌탑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집을 계속 지어댄다든가 아니면 계속 산에서 약초를 캔다든가 끊임없이 자기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하는 한 일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한 일이 고귀한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가 친구가 되고 가는 길이 친구가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 자연인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나.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그 사람들은 스스로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죽기 전에 막다른 골목으로 와서 산속으로 들어갔던 건 대부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 속에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전략이죠.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이 택한 살기 위한 전략은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고통이 온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떤 그 고독의 길로 그 광야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곧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로운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살아남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방향 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남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떻게 갈지 몰라 했을 때 상담자는 그때 함께 걸어가줄 동반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자는 결국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하는 환자의 동반자가 됩니다. 생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때 환자는 살아야 한다는 욕망을 조금씩 가지게 될 겁니다. 상담자가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런 마음이 절절할 때 환자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치료자가 고고한 생각만 하고 또 멋있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환자 역시 내담자 역시 살아남을 생각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동물적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 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동물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고차원적인 인간성을 얘기하면 안 돼. 일단 살리려면 동물적으로 살아남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동물적으로. 그게 참 어려워요. 특히 이제 외도 상담할 때 그게 제일 어렵죠. 동물적으로 살아남게 하려면 계속 장려해야 되겠는데 이걸 장려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도대체 어떤 에너지가 그 어떤 성적 에너지로 분출됐는가를 보는 거죠. 그 근원을. 그 외도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의 무슨 에너지가 그 사람이 살아남는 전략으로 외도를 했거든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이 사회가 정한 규범과 충돌할 뿐이에요. 일부 다처지거나 돈 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 여자와 얼마든지 많은 남자 거느릴 수 있는 사회법이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최고 좋은 살아남기죠.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회법이 잘못된 거죠. 생존 원리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생존 원리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내가 했죠. 치료자는 결국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하는 환자의 동반자가 됩니다. 생존이 최우선으로 거론될 때 환자는 살아야 한다는 욕망을 조금씩 가지게 될 겁니다. 생존에는 오직 생존 본능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왜 그랬느냐.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에요. 심지어는 도둑질도. 심지어는 뭐 어떤 못된 일도 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반사회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니까 문제지. 일단 그 어떤 행동의 출발은 뭔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도덕적 원리나 규범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겠죠. 바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긴장과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부수적 요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사회적 도덕이나 신앙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지 그게 전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치료자는 환자의 생명 추구 본능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 욕구를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느끼게 되죠. 결국 살아야겠다는 환자의 처절한 몸부림은 치료자를 감동시킵니다. 치료자에게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없을 때 내담자가 와서 그 치료자의 생명 욕구를 자극하겠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많은 상담가들은 본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그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나도 살아남아야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그분들은 참 소중한 그 선물들입니다. 결국 살아남기는 치료자와 환자 모두가 살아남을 때 성공적인 생존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살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를 살리고 치료자가 죽는다면 그건 살아남기가 아니겠죠. 왜? 내담자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해요. 그 증거는 뭐죠? 상담자입니다, 사실은. 상담자가 치료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담자는 그래, 그렇지, 너 그렇지, 너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정신분석은 언제 실패하느냐? 정신분석가, 상담자, 분석가가 실패할 때, 인생에 실패할 때 정신분석도 실패합니다. 상담자가 실패할 때, 인생에서 실패할 때 그 상담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인격이 치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대부분의 그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상담의 90%는 이루어집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일단. 두 번째는 뭐죠?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한 반발이 들어오죠.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성장하라 그러거든요. 멜라니 클라인이 말하는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가는 게 일종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왜 비오는 그 우울 자리에 또다시 또 그 PS, 편집 분열 자리로 가는가 왕복으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우울 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 인간은 내가 볼 때는 일생에서 90% 이상은 편집 분열 자리에 머뭅니다. 어린 아이들만 편집 분열 자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늘 편집 분열자래요. 쟤는 나한테 잘한 사람, 쟤는 나한테 기분 나쁘네, 누가 좋으냐 누가 나쁘냐 계속 구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게 편집 분열이 아니고 뭡니까? 응? 이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누가 그래요? 헷갈리게. 좋은 놈 나쁜 놈 빨리 가려내가 칠놈 치고 받을 놈 빨리 받아 속이 편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잘라내버려야 시원하죠. 그리고 괴롭지가 않죠. 왜 괴로운 사람 봐. 신경질 나게. 빨리 처단해버려야지. 그냥 관계도 끊어버려야지. 근데 계속 분석을 받으면서 싫은 애를 계속 갖다 붙이거나 성질 나죠. 저 교수님 제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상대 안 할 수 없을까요? 평생 안 볼 자신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 사실은 36개가 제일 낫죠. 근데 한 번이라도 봐야 될 사람이면 절대 끊지 말어. 이게 참 돌아버릴 일 아니에요? 보기 싫은데 봐야 되고. 응? 가능한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울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편집 분열자는 우울할 틈이 없어요. 나누어 버리니까. 편집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느 하나에 매달려 버리면 돼. 다른 거 안 보면 돼. 분열은 뭐죠? 두 개 나눠놓고 이게 편하면 이리 가고 저게 편하면 이리 가는 게 분열이야. 앞에 보고 싶으면 앞만 보면 돼. 뒷면은 절대 안 봐도 돼. 내가 싫은 거는. 그림자 보기 싫어요? 안 보면 돼. 이게 분열이죠. 근데 자도 되고 싶은데 네가 진정한 자를 이루려면 그림자도 봐라 그러거든. 용이. 그림자는 안 보고 어떻게 자를 이룰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묻거든. 자만큼이나 똑같은 양으로 너한테 붙어있는 그림자를 보지 않으면 진정한 자아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죠. 자만 보면 참 좋겠는데 그림자를 보는 순간 우울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장하는 사람이 겪는 우울증, 우울감과 환자가 겪는 우울증이 뭐가 다른가? 환자는 시대도도 없이 우울해. 좋은 것에도 우울하고 나쁜 것에도 우울해. 근데 건강한 사람이 우울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있어서 우울해. 어느 쪽도 택하지 않으니까 우울해. 어느 쪽도 마음대로 택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울한 거죠. 그래도 택해야 하니까. 어떤 그런 실존감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로는 성장하는 건데 여기서 살아남기에 성공하면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죠. 내가 이제 번역하고 있는 정신분석의 신비, 이윤과 비혼의 만남이라고 하는 설리반이 주장하는 게 그래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살아남기와 성장이다. 성장의 욕구가 없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기에 인생을 걸잖아요. 근데 딱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멍해지잖아요. 우리가 멍해지고 그냥 허탈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취에서 오는 허탈감도 있잖아요. 이제 성취하는 것도 살아남기인데 일종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루었어. 어느 정도 이루면 어때? 허탈감에 빠지잖아요. 박사학위만 있으면 다 된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막 논문도 열심히 썼어. 쓰고 나면 이제 허탈감에 빠지죠. 우울해지죠. 그 우울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성장을 요구하니까. 그동안 너는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이제 성장해야지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성장하기 싫은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성장에 대한 거부가 있어요. 왜? 성장은 책임이 따르거든요. 성장은 관계를 해야 돼요. 살아남기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도 살아남어. 근데 성장의 단계는 내 피를 줘야 돼. 나눠야 돼. 그리고 고민해야 돼.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살아남기인데 그 살아남기에
극단적인 표현은 자기애증인 것입니다. 그 자기애성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정당화시키죠. 그래서 성장의 가장 방해물이 되고 가장 전형적으로 병리적으로 드러난 게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요. 놀랍죠. 내가 왜 성장을 얘기하는지. 지금 내가 이제 그 융과 비용과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왜 이 성장 단계에서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그 성장을 방해하며 융과 비용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죠. 최근에 쭉.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 안 해버리면 되는데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도 뭐죠? 운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자, 성장 안 하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죽기도 싫고 성장하기도 싫은데 우리는 어떡하죠? 이래서 괴로워요. 이래서 우울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을 거부해요. 나부터도. 성장하기 얼마나 힘든 건데요. 우리 한 선생님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 제가요? 응. 전혀 할 말 없죠. 성장을 거부하잖아요. 저렇게. 성장을 거부하죠. 절대 성장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로 나타난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장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그 아까 그 자연인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자연에 들어가서 홀로 이렇게 깨달음도 없고 사시잖아요. 그분은 성장하신 건가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정도 건강도 찾고 살아남기가 된 다음에는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성장이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가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 아니란 말이 나와요. 성장은 변화거든요. 변화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 움직임이 전진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보도했다 앞으로 나아갔다 돌아섰다 모든 게 움직임이에요. 그 움직임 자체가 곧 성장인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의식적으로 볼 때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지만 그 제자리를 맴돌고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이 움직여도 성장인 거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한다는 건데 그것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행위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동물적 본성으로 일단 살아남게 되면 생명의 연장을 추구하게 되죠. 그 생명의 연장은 성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장이 생명을 다시 말하면은 살아남게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그 살아남기 다음에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남는 게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는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계된 거라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이전에 살아남는 게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우리 상담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데까지는 성공해서 분석을 받고 치료받고 자기 반성도 하고 막 노력해서 근데 그 다음에는 왜 퇴행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장을 거부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미 내가 받아먹고 알고 지식을 얻은 것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일으켜 보려고 하죠. 썩은 기둥으로 뭘 만들어요? 이미 내가 알아버린 것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걸로 뭘 새로운 것을 만듭니까? 그 지식이 내가 공부하면서 했던 그 지식이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걸로 뭘 이렇게 새로운 탑을 세운다 한들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릴 텐데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책임이 들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존에 쌓아놨던 탑까지도 다 와그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치료자, 환자 모두는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시간이 가거나 분석을 오래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석사에서 박사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분석 분석받았다고 해서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응? 살아남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볼 겨를이 없죠. 성장은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때는 대상만 보면 돼요. 대상에 매달리면 되는 거죠. 존경 대상한테 매달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먹고 사랑을 받아먹고 에너지를 섭취하는 데만 관련이 있는데, 성장하면서부터는 에너지를 공유하고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힘드는 거예요. 대상 관계에서 대상 사용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존적이고 어떻게 엄마한테 나를 의존하고 길러주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도움받아야 되니까 이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옛날에는 좋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됐지만, 이제는 싫어도 만나야 돼요. 가식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싫은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기가 쉽겠어요? 고통이죠. 언제 우리는 진심으로 만나죠? 그 사람 입장이 돼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진심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내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치료자와 환자가 성장하기를 거부하면 치료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변화를 거부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변화는 뭐냐면은 모르는 세계에 나를 열어놓는 겁니다. 변화는 내가 성장하고 내 행동이 바뀌어졌고 언어가 바뀌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나를 열어놓는 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모르는 세계에 나를 내맡기는 거예요. 그 변화는. 내가 아는 것 중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안 해봤다가 일이 옮긴다고, 자리 하나 옮긴다고 변합니까? 저 밑바닥에서 살다가 돈 좀 벌었다고 변합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화하면 노력하고 배우면 변화하는지 아는데, 변화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전에 알았던 것에서부터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히려 이전 것은 퇴보시키죠. 나를. 바로 그 순간이 새 것인데 하루만 지나면 헛 것이 되거든요. 그 헛 것은 나를 퇴보시킵니다. 항상.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은 여러분을 퇴보시킬 겁니다. 전진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변화는 이전에 알았던 것에서 오지 않으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영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은 그래서 의도적인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성장, 주어지는 성장,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성장이에요. 이게 융이 말하는 개성화거든요. 그 변화는 따라서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이며 우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오지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상담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하고서 늘 변화를 유도하죠.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상담자는 자기 반성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마라 제발.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를 의식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진정하게 모르는 것에 마음문을 열지 않고 지금 내가 아는 거 반성하는 게 다 지가 아는 거지. 뭘 반성하기는. 말만 반성하고 하나도 반성된 게 없어.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의식적인 변화보다는 무의식적이며 자연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자연인들이 어찌 말하면 자연적인 변화겠죠.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써 있어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욕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안이 든든하잖아요. 느긋하고 차분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우는 낙타 이야기가 이제 내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그 우는 낙타 이야기, Weeping Camel, 우는 낙타 이야기가요, 영어로 동영상이 공짜로 있더라고요. 그 구글에 가보니까 있는데, 그 바바라 설리반이 내가 번역한 책에서 우는 낙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내가 봤어요. 직접 다 봐야 되겠더라고, 내가 번역한 사람이.
몽고 사람들이 이제 낙타를 기르는 몽고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인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낙타가 자기 새끼를 낳아요.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젖을 안 줘요. 이런저런 아무리 방법 써도 안 줘요. 그 나중에는 그 악사, 그 악기를 키는 악사를 불러다가 바이올린 같은 그런 이제 첼로 같은 그 악기를 키니까 며느리가 낙타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줘요. 거기 며느리가 거기는 주로 책임자예요. 그 공동체. 내가 볼 때 한 30대 초반 정도 먹어 보여요. 그 며느리가. 계속 쓰다듬는데 그 낙타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새끼한테 젖을 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베타 요소가 그 치료자의 알파 기능, 그 며느리의 알파 기능으로 알파 요소로 바뀌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바바라 설리반은. 근데 이 바바라 설리반이 책에서는 안 썼지만 나는 그 며느리 얼굴에서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제 나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여자의 얼굴이 야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욕심이 없고 욕망이 없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생명을 사랑하는 그 애잔함이 있고 진지함이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서 바로 저런 사람에게 알파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걸 나는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그거를.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몽고 초원에서 그냥 평생 나타만 기르다가 세상적인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끝은 사람들일까요? I don't think so.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왜? 성장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계속 그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성장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성장인 거죠. 그게 성장인 거예요. 그것은 오랜 훗날 보여줘요. 죽기 전에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남긴 족적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이제 평범한 사람은 나이들은 이제 어떤 이제 연로해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지위는 그대로 있고 재산은 뭐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더 악화됐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성장해 간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자연적인 소위 말하면 natural process 아주 자연적인 과정에서 성장을 이룬다는 거죠. 변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변화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식적인 성장은 그야말로 진짜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계속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남기 상태로 돌아가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아남기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왜? 성장하지 않고 머물면 썩어버리니까 그 자리가. 성장을 거부하면은 비참해지니까. 썩어버리니까 다시 살아남아야 돼요. 그 썩은 것을 또 살려내야 되니까. 고이는 물이 되니까 물이 썩어버리고 그것은 또다시 그 물을 정화시키는 작업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성장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중요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살아남기와 성장은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일단 살아남기에 성공한 사람이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면 결국 퇴행해서 다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살아남기는 첫 번째 살아남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 겁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살아남았어요. 치료받고 상담받고 분석하고 막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성장을 거부해서 오는 그 썩어 문드러지면요. 첫 번째 썩은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두 번째는 온갖 방어 기제와 자기 이론과 사고와 나태함과 고착함이 뭉쳐져서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똥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깨부술 수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용이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이제는.
그래서 상담받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분석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은 분석을 받으면 안 돼. 살아남고 나서 성장